뭐 저보고 흔히 무슨 뭐 잘 맞춘다 이러는데 그런 이야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정황이나 그간의 또 경험이나 또 정보들을 바탕으로 편견 없이 해석을 하면 누구나 다 많은 부분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OBS 요즘 뭐 방송 나가는 것 중에 거의 유일한데 방송에 잠깐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안철수 출마에 대한 오보가 있었다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오보가 아니라 안철수 출마라는 부분 같은 부분을 가지고 당에서 밖으로 발표를 했다가 오보라고 하는 경우는 잘 없다. 출마를 할 건데 다만 그것이 내부에 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고 발표하려다가 조금 일찍 나가거나 내부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거나 하는 것일 거다. 그래서 안철수는 출마할 거라고 했는데 안철수가 실제로 출마를 한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안철수가 서울시장을 출마한다라는 건데요. 이야기가 나온 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죠. 제가 이미 한 두어 달 전에도 안철수가 거의 서울시장 출마를 할 것은 확실하다. 왜? 출마한다고 발표하는 순간에 한국당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보수 진영에서 유일한 후보로 되어갈 거다. 한국당이 안 하고 끝까지 끌려다니다가 후보를 3등을 하게 되면 한국당은 그야말로 수습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단일화를 해줘야 될 거다. 만약에 한국당에서 유력한 후보를 먼저 내면 안이 출마 선언한 일주일 안에 그 후보와 지지율에서 이겨야 될 거다. 안 그러면 안에 정치적 위기가 올 수 있는데 대체로 안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안철수 전문가처럼 이렇게 한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을 떠나서요. 안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부분이 외연이 상당히 넓다라는 것은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3월 중순쯤에 한때 문재인을 거의 추격하다시피 하다가 또 힘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안이 서울시장으로 출마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실상 이야기를 밝힌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홍정욱을 이야기하다가 이석연을 이야기하다가 뭐 오세훈을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김병준을 이야기하다가 아직 후보도 못 냈습니다. 서울시장이라는 것은 국민의 5분의 1이 살고 한마디로 수도 서울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의 중원에서의 국민의 정치 성향을 나타내주는 핵심적인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 제1야당이자 얼마 전까지 집권을 했고 대선에서 2등을 했던 한국당이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후보도 못 낼 상황이 됐는데 안철수가 나와서 이제 민주당 후보와 1, 2등을 다투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한국당에는 엄청난 타격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안철수는 이미 2011년에 정치권에 들어오기 위해서 청춘 콘서트 하고 다닐 때 서울시장 나오는 첫 폼만 잡다가 박원순에게 양보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자, 지금 민주당에는 박원순 시장이 이 압도적 우위고 그 뒤를 박영선, 우상호가 따라갑니다. 이제 정봉주는 어제 자연인으로 돌아갔고요. 진짜까지. 그런데 지금 안철수는 자신이 나서기에 앞서서 유승민에 대해서 니도 출마해라 라고 걸었습니다. 이 자신을 지지하는 지역위원장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선거 이후의 문제를 놓고 유승민을 상당히 압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쪽의 사람들이 안철수도 출마하고 유승민도 출마를 했습니다. 그거는 안철수는 이미 출마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왕에 출마하는 김에 유승민이한테 최대한 압박을 줘서 안 한다란 말을 듣고 출마하자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지자체 선거 이후에 유승민을 쫓아내려면 그렇게 해야 명분이 서는 거겠죠. 그러니까 유승민은 나는 선거에 진짜 안 나간다고 불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대표인 박주선 대표가 안 위원장은 어떻게 할 거냐 물었고
나는 나가기로 결심을 굳혔고 출마 선언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을 하면서 안철수 출마가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가 여당의 압도적인 우위로 끝날 것 같고 야권에는 힘도 하나 제대로 못 쓰고 끌려가면서 영남 지역까지도 지금 어려운데 안철수가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유승민이나 또 한편으로는 이 자신이 나갈 생각은 안 하고 남이나 맨날 출마하라는 페이스북만 열심히 하는 홍준표가 지금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버렸죠. 그래서 안철수는 노림수가 빤한 겁니다. 이번에 나갔었는데 한국당은 이제 후보를 내기가 어려워졌어요. 안철수가 선방을 때려버린 겁니다. 요즘 안철수 정치가 좀 늘었어요. 선방을 딱 때려버리니까 이제 한국당에 누가 나온다고 하겠습니까? 그냥 한번 뛰어서 집안에 가문의 영예로 서울시장 후보 했다는 사람 아니면 젊은 철없는 애 아니면 이제 한국당에서 서울시장 하겠다고 나올 후보가 없어요. 안철수가 이제 못을 박아버리니까 더 없을 거예요. 3등이 거의 뻔한데 사실상 한국당이 정상적인 후보를 내도 안철수가 뛰면 안철수를 이기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정상적인 후보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가 먼저 이렇게 선방을 날려버린 부분에서 이제 한국당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국당이 후보를 내기도 어렵게 됐고 안 내면 안 낸 대로 후보도 서울시장도 못 내는 제1야당이냐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사 우여곡절 끝에 한 명 냈다 칩시다. 그러면 그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는 이 서울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성향이요. 중도나 온건 우파 또 온건 좌파의 폭이 상당히 넓은 데가 서울이고 젊은 사람들이 20, 30대가 많이 사는 데가 서울입니다. 근데 이 서울에서 지금 상당히 수구적인 행보를 보이는 한국당의 후보가 득표를 많이 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지난번에도 보면 서울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득표를 좀 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에서는 한국당이 이길 수 있는 선거가 못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한국당이 자초했어요. 대선에서 패배하고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되는데 수구적으로만 더 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후보를 내어서 내내 3등으로 끌려가고 안철수가 2등하고 민주당 후보가 1등이 가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안철수로 둘이 단일화를 하라고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제 안에서 같이 져버리면 다른 데서 한국당이 이기더라도 서울에서 안철수한테 많이 져가 한국당이 3등을 해버리면 이제 바른미래당이 존립할 근거도 만들었고 다음 대선에도 한국당이 치명적이 되지요. 그렇다고 한국당이 이번 선거에서 딴 지역에서 크게 이길 때도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바른미래당이 영남에서 후보를 내버립니다. 지금 까딱까딱한 부산에도 후보를 내버리고 경남에도 후보를 내버리고 이제 같이 다 죽자. 너네들 서울에도 후보를 내서 끝까지 같이 죽자고 나왔으면 우리도 거기에 후보를 내겠다. 이러면 이제 야당이 공멸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같이 죽으면 누가 유리해요? 안철수가 유리하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지게 되면 한국당은 지자체 선거 이후에 내홍이 벌어져서 당이 갈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치면요. 그래서 안철수가 거의 야권의 단일 후보 자리를 꽤 찼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정식 출마 선언을 할 거라는데 이런 구도가 만들어져서 지금 바른미래당의 안철수가 야권을 상징하는 후보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박원순이든 뭐 다른 어떤 사람이 되든 박원순이 되겠지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니 또 어떤 변수가 있는지는 지켜봐야지요. 만약에 그런 변수가 생기면 안철수한테는 더 유리해질 거예요. 박원순이 그래도 감당하기가 안철수가 좀 벅찬데요. 그래서 행여나 재수가 좋으면 좋은 결과를 한번 볼 수도 있고 개수가 막 그냥 없다 하더라도 이대로 선거가 끝난다 하더라도 2등을 하는데 크게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철수는 떨어져도 살신성인했고 많은 득표를 했고 한국당을 이겼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명분을 다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원순이 나오면 또 곤란한 점이 있죠. 안철수가 지난번에 니한테 양보했는데 니는 이번에 안철수를 꺾어 먹으려냐. 이제 이렇게 되면서 또 민주당 안에 박원순은 안 된다. 바꾸자. 우상호하고 박영선이 단일화해서 둘 중에 하나가 후보하라고 청와대가 개입이 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선거가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가 그야말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주도권을 쥐게 되었고 한국당과 이 지자체 선거 이후에 대선 총선까지의 다툼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입지에 올랐었다는 겁니다. 용감한 자가 정치하는 겁니다. 안철수는 정치가 좀 늘었고요. 홍준표 대표는 정치 실력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한 20일 전에 프레시안에서 현직 기자인 A씨가 정봉주한테 2011년에 서울 렉싱턴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성추행을 당할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봉주는 아니라고 언론사에 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일부러 그런 건지 실수로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처음에 만난 날짜나 시간을 가지고 오락가락 좀 했어요. 그렇게 오락가락을 좀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신감을 얻은 정봉주가 이렇게 이 판넬까지 들고 와가 몇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780장의 사진이 그 시간, 즉 2011년 12월 23일 오후 1시부터 3시에는 낙곰수 녹화를 하고 뭐 명진 스님을 만나고 국회의원 누구를 만나고 해서 780장의 사진이 있다고 흔들어 제끼면서 언론사를 고소를 했습니다. 중간에 또 그 시간에 이 뭐 민국파라는 사람이 정봉주를 내라줬다. 정봉주하고 사이가 갈라진 이 카페직이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또 시간을 2시인가 1시 반에서 2시 사이였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사진이 등장하면서 그 사람도 거짓말을 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정봉주하고 낙곰수하고 같이 있는 사진이 나왔지요. 이제 그걸 흔들면서 그냥 거기까지 갔으면 됐을 건데 낙곰수 패거리가 4명 아닙니까? 정봉주, 김어준, 주진우, 이제 김용민. 김용민은 몇 년 전에 총선에 나섰다가 막말로 찌그러져서 지금은 별 의미도 없이 살고 있고 김어준은 블랙하우스라고 SBS 프로를 깨쳤고 주진우도 지금 MBC의 스트레이트라는 프로를 깨쳤습니다. 공중파에. 정봉주도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면서 날라다녔죠. 얼마 전까지. 시장 출마를 선언하기 전까지요. 근데 이제 김어준이 지원 사격을 한다고 제가 우연히 그 프로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어떻게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쥐하고 이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공중파의 앵커가 전적으로 편을 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이 공중파의 공정성에 매우 위반이 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그게 사실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예 달아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 여성이 자신의 이 SNS 기록이라면서 정봉주를 기다리면서 찍었던 사진이 23일 오후 5시부터 5시 반대의 사진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이 이 렉싱턴 호텔의 그 카페에 레스토랑에 있었던 게 사실로 확인되었죠. 그래서 그 여성의 말에 신빙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여성이 묘사하는 창문이 없고 뭐 이렇게 옷걸이가 있고 할 때 그게 뉴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뉴욕의 사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봉주가 그게 무슨 내가 거기 갔다라는 보장이 있느냐. 당신 혼자서 갔을 수도 있지 않냐. 해야 될 건데 갑자기 조용하더니만 자뻑을 했습니다. 내가 그날 저녁에 거기서 그 카페 레스토랑에서 사용한 영수증이 나왔고 그냥 짧은 봄날을 뒤로 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근데 내가 그날 왜 그 영수증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기억이 참 이렇게 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영수증에 보면 제가 그 룸차지급의 이 비용을 받는 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커피 한 잔에
FT 차트처럼 해서 한 22,000원을 받아요. 그래서 44,000원 결제한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을 예약을 했으니까 여성이 커피를 마시고 갔든 안 마시고 갔든 마셨겠죠. 이제 도착을 했으니까 커피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여성이 먼저 뛰쳐나갔을 것이고 키스를 하려니까 이제 정봉주는 뭐 멍하니 있다가 좀 이따 나가면서 결제를 했겠지요. 자, 그래서 정봉주가 이거는 자뻑을 한 것은 자신이 고소를 했긴데 치아를 해도 정봉주가 근데 치아를 했지요. 치아는 언제 했느냐? 이제 여성의 5시 대에 있었다라는 셀카가 등장을 하면서 곧바로 치아를 하고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언제 뭐 정치권에서 일도 많이 안 했고 당에 복당도 안 됐는데 정계 은퇴는 뭐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정봉주는 이제 치아를 해도 무고죄로서 만약에 상대 쪽에서 소송을 계속 갖고 가고자 한다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신이 기억이 왜 없어졌는지, 기억 상실증인지 병원의 기록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니까 정봉주는 항복하고 갔는데 깨끗하게 항복하지도 않고 기억이 없어서 그렇댔지 그 여성한테 주행을 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유탄을 맞은 사람이 김용민이 정봉주 편을 들고 나섰다가 이제 유탄을 맞았고, 부산의 한 지역위원장 영도의 김비호라고 문재인 대통령 측과 가까운 사람이죠.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1억을 태우겠다 했다가 1억은 안 내놓고 미안하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김어준이 이제 사과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정봉주를 편드는 듯한 방송을 장시간 해서 편을 들었는데 이제 정봉주가 사실상 모든 것을 인정하다시피 물러나게 되면서 이 공중파의 프로가 마치 특정한 관계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개인을 비호하기 위해서 동원됐다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고, 지금 청와대는 블랙하우스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지금 빗발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MBC의 문제라든지 김어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김어준, 쥐준이가 한 자리씩 깨어차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 편향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공중파의 프로를 운영하는 것은 이 정권이 정말로 문제가 큰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죠. 지금 벌써 시민단체들이 미투와 함께하는 시민행동,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봉주의 거짓말에 편성했던 SBS 블랙하우스 책임자 징계와 이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지금 나섰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지금 폐지해라, 시청자 속인다 하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다 보면 거짓말을 할 때도 있는데요. 좀 이따 자신이 없으면 실토하고 자백을 해야지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다가 물증이 이제 툭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고요. 특히 이 문제의 핵심은 정봉주야 별 정치적 영향력도 없고 입으로 설치고 다니던 사람인데 과거에 이명박 정권 시절에 서슬이 벌었을 때 낙검수 팟캐스트로 저항을 했다. 그리고 BBP의 문제를 제기를 했다. 그래서 깜빵을 1년 살다 왔다 해서 굉장히 과대평가가 됐지요. 그 근처에 여성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 깜빵에 가는 날 여기에 키스 마크를 붙이고 수많은 여성들도 울고 그러면서 정봉주도 울고 이렇게 깜빵을 가지 않았습니까? 검찰 청사 앞에서요. 아예 세레모니가 대단했죠. 추운 날요. 그랬는데 그가 1년을 살면서 또 몸을 키워 나왔다 하면서 곳곳에서 화제가 되고 이제 정권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다시 봄날이 왔지요. 본인 말대로 짧은 봄날을 뒤로 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는데 앞으로 한 몇 년 뒤에는 요즘 뭐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정봉주 의원이 계곡에서 자연인으로 속 걸어놓고 살아가는 장면을 볼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가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지요. 수염을 안 깎고 자연인으로 사는 김어준, 머리를 안 깎고 자연인으로 사는 주진우, 이런 사람까지 써 있어. 자연인이라고 지리산 계곡에서 이렇게 초가 삼간을 지어놓고 방 한 칸마다 살면 우리는 진짜 순수한 자연인을 목격할 수 있을 것 같겠습니다. 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어젯밤에 영장이 기각돼서요. 저는 어제 한 TV 프로 갔다가 그 안희정이가
일반인이라고 하면 여기에 영장을 법원이 발부할 수 있겠느냐? 지금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고, 안희정이 지금 어린데 미투를 하는 분들이 갑이지요. 역학관계로 보면. 거기에다가 또 안희정이가 지금 도주의 우려도 없잖아요. 지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안희정이의 정치적인 행위와 또 정치인으로서 위치와 지금 이번에 벌어진 일과 이런 것들을 다 빼고 그 판사는 범죄만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을 보게 되면 지금 여성은 위력에 의한,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간음, 즉 비감독자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강간이라고 성폭행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안희정은 서로 좋아서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이 등장을 하면 100% 구속을 안 시킵니다. 그거는 이제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지위를 이용해서 압력을 넣어서 하게 되었느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안희정이니까 구속을 시킨다면 그것 또한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은 부분이지요. 그래서 판사가 어제 정상으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굳이 본인을 구속시킬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안희정이 사실상 본인은 포기를 하다시피 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하지 않겠다 했는데, 판사가 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봐주려고 오라는 거지, 그냥 집어넣으려면 그냥 안희정 없이 판사가 서류만 보고도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최근에 이 유명해진 영화 배우가 연희 패거리에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윤택이 피해자 4명이 불러서 도와달라 했다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와서 돈을 내라고 했다면 아마 그런 정황인 것 같은데, 그 지금 문제가 된 영화 배우가 성추행을 한 부분이 있으니 우리가 눈 감아 줄 거니까 돈을 내라는 거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을 한밤중에 불러내서 돈을 내라 했고, 그게 이제 그 대표와 상대 변호사 간에 논란이 된다면 그건 강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투 운동이 저는 매우 소중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남성의 이 권력의 우위에 의한 여성에 대해서 가해지던 이런 폭력들을 해소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게 진행돼야 된다는 데서 제가 항상 공감을 한다라는 입장을 표시를 해왔지만은, 이 운동 자체가요, 상당히 변질되어 가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투도 한때의 광풍이고, 이것이 변질돼서 끝나게 되면 나중에는 이런 미투에 대해서조차도 사람들이 이제 그만해라, 옛날에 그거 해서 보니까 다 엉터리도 많았고 엉망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미투 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또 여기에 좌우라는 이념을 적용시키는 사람, 또 이걸 등에 업고 뭘 해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빠지고요, 좀 순수한 미투 운동으로 돌아가야 된다. 방송도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미투를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입장을 밝힌 것을 보도하는 방식으로 미투를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투가 지금 벌써 2사람을 죽게 했어요. 근데 미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왜곡되고 이렇게 잘못되어 가면 미투가 차라리 없었던 것만 못할 수도 있으면서 나중에는 미투를 하는 여성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투의 순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